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중보건학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제 2015년 시험을 준비하시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첫 번째 첫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미 지난해부터 공부를 해 오시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처음 바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올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강의 교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사랑 권영구 교수님의 교재죠. 사용하게 될 거고요. 2014년 판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2014년 판, 과거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 변경된 내용들 공지를 좀 해드리면서 가게 될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교재를 집필을 하고 있는데 미처 올해 아직 출간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교재 내용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굉장히 좋게 요약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교재 내용들을 첨부 자료로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잘 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기본서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권이랑 2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장수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13장까지 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공중보건학이라는 학문이 보건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모두 합쳐놓은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건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이라던가 혹은 간호학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보건 관련 계열의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조금씩은 훑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역학이라던가 혹은 환경보건, 산업보건, 식품위생 이런 과목들이 하나의 챕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 말은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직 같은 경우는 환경보건 한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한 챕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또 역학. 보건연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역학이 한 과목이에요. 역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그게 한 챕터예요. 식품위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중보건을 공부하실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제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내가 봐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 같은 경우는 내용도 너무 많고 광범위하고 어려운데 이거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 중요하게 자주 출제되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최대한 기출에 베이스해서 최근 10년 이상의 기출 문제의 흐름을 보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출제가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가 3권, 4권이 있죠. 3권은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4권에는 보건관계법규칙이 되어 있어요. 공중보건, 보건행정 마찬가지로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최소 한두 문제, 두 문제 이상은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생뚱맞게 그냥 법이 띡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과목 내에서 흐름 안에서 필요한 법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의 내용들을 계속 같이 잡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모든 챕터마다 법규집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하기 두렵게 느껴지고 하기 싫고 공부 딱 책 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해당 내용들을 공부한 다음에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법이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 우리 교재에서의 많은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법규에서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법규집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의 수업은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 법규집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론 수업 안에서 기출문제나 연습문제, 실습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진 않아요. 문제풀이 수업은 따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 수업에서는 기본서의 이론 내용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그 베이스는 다 기출에서 나왔다라는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계속 언급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 내용들 뭐 빈출되는 내용이에요, 자주 출제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꼭 체크를 해두세요. 여러분들 이론 기본서 한 번 보실 생각 아니죠? 한 번 보실 생각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볼 때는 여기가 중요했던 거 분명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출이다, 여기는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그 얘기들을 드릴 때는 꼭 체크를 나만의 표시로 내가 딱 보면 여기는 빈출 알 수 있도록 체크를 해두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제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시험을 이제 치렀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합격하실 분, 그 다음에 하다가 포기하실 분이 보여요. 무섭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진짜 보여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강의를 하다가 공무원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듣듯이 대충 앉아서 듣는 거 끄적끄적 하다가 가면은 그냥 내 볼일 보고 이러는 분들은 하다가 본인이 포기해요. 왜냐하면 못 따라가거든요.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때 본인의 자세를 계속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가시면 좋겠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는 마음 아마 다 나는 당연히 붙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하시니까 시작했죠. 그 생각 안 하면 아무도 시작 못 해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공부하면 붙을 것 같아. 내가 혹시 최단기간 합격하면서 어디 신문에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안 했다면 하세요. 본인은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합격하는 학생과 합격하지 않는 학생의 차이는 뭐냐면, 합격하시는 분들은 나는 합격할 거야, 난 될 거야 라고 아예 믿고 가요. 아예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가요. 근데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내가 합격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난 합격할 거니까 요거 하나만 더 보면은 붙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학생은 이거 하나 본다고 되겠어? 저거 모르는데 이거 본다고 될까?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다른 데다 쓰게 되고, 결국은 공무원 시험 그거 할 거 못 돼 라고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하게 잡으시고, 쉽지 않은 길인 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건 아는데, 1년 바짝 힘드시면은 그 다음은 정말 편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을 다 잡고 중간중간 흐트러지지 않게 꽉 잡고 저랑 같이 좀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수업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재밌게 해드릴 거고요. 근데 가끔 제가 고민하는 게, 학교 학생들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학원가 학생들은 재밌는 얘기 해주면은 일부 학생들은 싫어하세요. 왜 딴 얘기해? 이러면서 막 이제 책 보시는데,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을 해드려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싫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면서 우리 수업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이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수업이니까 먼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장들 중에서 어느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건지를 좀 봐야겠죠. 제가 여러분들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출제 경향 제가 막 해드리지만 어디가 몇 퍼센트, 어디가 몇 퍼센트 매년 달라요. 정확한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장에서 어느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전체 경향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지방직이랑 서울시를 좀 나눠서 보여드리는데, 우리 1장부터 13장이에요. 근데 출제 비중, 우선 1장의 공중보건 개론은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 이상,
이 공중보건 개론에서는 많이 출제될 때는 4문제까지도 4문제, 5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그냥 깔고 가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 반면에 굉장히 내용이 간단하죠.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1장부터 하다가 뒤에 가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막 하다 보니까 앞에 거를 완전히 잊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베이스로 잡고 가셔야 되고요. 인구 그리고 모자보건 내용이 있는데 간간히 출제가 돼요. 많이 출제될 때는 2문제 정도지만 출제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학교보건 보건교육 3장인데요. 3장도 간간히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렬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다르겠죠. 저는 전체 보건직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교육청 쪽을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면은 보건교육 내용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산업보건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요. 산업보건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또 산업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이 산업보건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목, 여러 개의 과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좀 한정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산업보건 같은 경우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공부할 필요보다는 좀 더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성인보건 그리고 정신보건, 노인보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사실은 공중보건 개론과 여기에 있는 성인보건이 합쳐져요. 내용이 또 섞여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얼마 출제 안 된 것 같지만 실제 공중보건 개론이라던가 역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접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보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자, 6장의 사회보장 보건행정이에요. 여기 잘못되어 있는 세빈출 단원까지는 아니고요. 사회보장 보건행정 내용도 간간히 출제가 거의 한두 문제, 2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2011년 이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 여기에 최빈출 단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사회보장 내용에 장기요양보험법이 들어갔고 2009년, 2010년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시대적으로. 하지만 이제는 이제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여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진 편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건행정 같이 들으시는 분, 안 들으시는 분 지금 오프라인에는 없으시네요. 자, 공중보건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난해해요. 근데 보건행정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건행정의 토탈 내용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학원가에서 공중보건 수업에 보건행정 내용을 아예 빼고 하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빼고 갈 수는 없을 만큼 공중보건학 문제에서도 한두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역학이라는 거의 학문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통계 역학 그래서 우리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제 학문이죠. 난해하게 생각을 하세요.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만큼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게 제가 쏙쏙 기억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네, 따로 제가 보건연구사 직렬 같은 경우는 역학 강의를 제가 따로 하고 있고요. 역학은 출제가 자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 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에요. 보건의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발전해온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로 통계학처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직렬 쪽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대부분 계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으니까 역학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전염병 관리 굉장히 잘 출제돼요. 전염병 관리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빈출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내용도 있지만 외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전염병에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외우는 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외울 내용이 많고 출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암기한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기생충 질환은 어쩌다 한번 출제돼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버리고 가지도 못하고 다 공부하기엔 정말 좀 짜증나고, 왜냐면 이 기생충도 그냥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도 막 어려워요. 그쵸? 공부해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기생충 질환 관리가 있고요. 환경위생,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환경위생을 찾아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그 두께만으로도 좀 한숨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환경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심지어 아마 여러 가지 과목을 합쳐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 환경위생이 어려운데 이 깊이를 어디까지 가야 하냐를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위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은 나중에 3권의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이 그 환경직 쪽 그 기출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를 보신 다음에 이런 내용은 안 배웠는데 이것까지 공부해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환경직렬에서 보는 보건 환경 문제를 보시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는 보건직에서 나오는 공중보건 안에 포함된 환경위생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학이라고 시험 과목 자체가 역학, 시험 과목이 환경보건이다라면은 그 문제에서는 내가 적당히 걸러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식품위생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거의 식중독에서 한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건영양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낮지만 최근에 비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는 출제 비중이 한두 문제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건통계는 역학과 마찬가지로 학문에서 보건사업, 보건학에서의 기초예요.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 보건통계와 우리 앞에 2장에 있었던 인구 보건과 합쳐져요. 결국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제가 따로 나눠놨는데 건강 증진이에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서 풀려드렸는데, 실제 이번에 건강 증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014년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건강 증진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건강 증진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공중보건 교재에 건강 증진 챕터가 따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제공해 드려서 건강 증진 내용이 들어갈 거고, 또 보건행정에서는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 건강 증진이 중요하냐? 보건학의 흐름이에요. 공중보건의 역사와 맞물려 가는데, 지금 공중보건에서의 화두는 건강 증진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왔다가 이제 예방이 아니라 건강 증진, 더 미리미리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로 이 전체 WHO를 기준으로 한 보건계의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출제 비중을 봤을 때 결국 그냥 버리고 갈 내용은 없어요. 이 기생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지방지 통틀어 어느 시에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일부 시에선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출제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챕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자, 서울시 문제 볼게요. 서울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 개론 중요하죠. 기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빈출되고 있고, 인구 모자 보건이라던가 학교 보건 교육은 출제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죠. 산업보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성인 그리고 정신, 노인 보건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사회보장, 보건행정 좀 더 서울시에서 출제 비중이 높았었죠. 근데 보시면은 어느 해에는 엄청 많이 나왔다가 어느 해에는 출제가 안 됐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어느 해에는 출제가 안 됐다가 어느 해에는 출제가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결국은 그래서 이걸 다 분석을 해드려도 다 해야 되잖아 이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역학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빈출되고 있고요. 전염병 관리 마찬가지죠. 출제가 비중이 높은 편. 기생충 질병 관리 간간히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환경위생도 출제 비중이 높다.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출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식품위생 그리고 보건역량 간간히 출제되고 있고요. 보건통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건강증진 서울시에서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제가 예상 문제로 풀어드렸던 똑같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건강증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는 또 잡아드리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뭐 환경위생이라던가 공중보건 개론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한 문제로 탈락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건행정, 공중보건이 여러분들 전공 과목에서는 최대한 점수를 올려서 나머지 영어 어렵잖아요. 그쵸? 영어가 제일 어렵잖아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영어가 되면 합격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큰 것 같은데 거기서 롭스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전공에서 여러분들 쉽게 잡고 갈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출제 경향, 그래서 사회보장, 보건행정 출제 관련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공중보건 개론, 전염병, 환경위생, 역학 출제 비중 높다. 결국 다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건강증진 그리고 지역보건법. 이 지역보건법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돼요. 근데 공중보건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질문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10년 이전의 문제를 보면은 단답식이에요. 단답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어떠냐, 길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어, 내가 이 뜻 몰라도 단어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다 하고 계시면 문제 풀기는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내가 기억이 안 나도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면서 하신 분들은 문제 풀기가 더 쉬울 거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공부하기 시험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 실제로 볼게요. 2006년에 지방직 문제였어요.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만성질환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하면은 고혈압, 당뇨병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고혈압 원인이 뭐예요? 고혈압 왜 걸려요? 우리 주변 여러분 고혈압 있으신 분? 없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고혈압 있으신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진단받는 걸 보면요. 원인 몰라요. 당신 뭐 때문에 고혈압 걸렸어요? 모르죠. 그 다음에 언제 진단받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언제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쵸?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 한 60대, 70대 되신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면은 친구가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가 와서 막 혈압을 재주면 나도 좀 재줘봐요. 다 그래요. 하나같이. 근데 저희 아빠가 그렇게 또 나도 좀 재줘봐요 했는데 혈압이 정상이 몇이에요? 120에 80이 정상인데 저희 아빠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220에 180이 나왔어요. 폭탄. 그래서 진짜 시한폭탄이에요. 걸어다니는 폭탄 상태였어요. 몰랐어요. 그럴 동안. 우연히 발견됐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몰라요. 자, 이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병의 원인은 언제나 하나다? 모르죠. 갑자기 발병한다? 아니죠.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당뇨병 유행성 감기는 만성이 아니죠. 급성이죠. 질병 진행 속도가 느리고 회복이 어려운 질환이다. 네, 맞죠? 계속 적절한 치료 관리가 불가능한 질병을 말한다. 아니죠. 어때요? 관리만, 우리 고혈압으로 사망하시는 분, 물론 고혈압 있는 상태에서 뇌졸중,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으로 문제가 오죠. 하지만 고혈압 관리 잘하면 괜찮아요. 그쵸? 고혈압 자체로 사망하진 않아요. 관리를 못하면 사망하지.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 이런 거죠.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지만 뭐 다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뭐 예방접종, 건강증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답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 자, 2013년 만성질환의 역학적인 특성은
그래서 이미 문제부터가 뭔가 좀 달라졌죠.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은 만성질환의 역학적인 특성은 역학적인 특성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죠? 그냥 특성을 묻는 거예요. 질병의 특성을 묻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 좀 길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가나다라 이런 거 찾는 거 더 어렵게 그렇죠? 하나만 찾을 수 없게끔 하는 것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고혈압으로 다 이해했어요. 만성질환에 대해서. 그죠? 다 이해했으니까 문제 풀어보면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를 취한다. 그렇죠. 3개월 이상, 3개월이라는 기점을 둬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의 경과를 취한다라고 두고요. 악화가 거듭될 때마다 병리적 변화는 작아지고 생리적 상태로의 복귀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아지는 거 병리적 변화 작아지고 생리적 상태로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귀할 수 없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연령 증가와 비례하여 유병률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은 없지만 부모님들은 꽤 있으세요. 연령 증가. 이 질환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병원체가 알려진 결핵, 백혈병 등등 몇몇 질환군 아니죠. 병원체가 없어요.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 역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위험 요인은 파악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역학 연구를 해봤더니 짜게 먹으면 고혈압 발병률이 높더라. 뭐 비만일수록 고혈압에 발병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병원체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병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생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와 다. 그래서 2번 그러니까 문제만으로 딱 우선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문제 길이 지문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다. 서울시 문제예요. 과거 이제 이 질병 예방의 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한 빈출 문제예요. 거의 매년 어느 시에서라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기본 내용인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문제가 다음 중 뭐 질병 예방 단계에서 1차 예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차 예방인 것은 그래서 1번 건강 증진, 2번 조기 검진, 3번 조기 치료, 4번 재활. 그럼 뭐예요? 1번이 답이죠. 1차 예방하면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건강 증진이라던가 예방 접종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 질병 예방 단계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인보건, 노인보건과 접목시켜서 생각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부 안 하신 학생들이 있으니까 질병 예방에는 1차, 2차, 3차로 크게 나눠서 봐요. 1차 예방은 뭐냐면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 증진. 운동하세요. 식사 뭐 짜지 않게 드세요. 체중 관리하세요. 뭐 야채 많이 드세요. 비타민 많이 드세요. 육류 섭취 줄이세요. 술 절주하세요. 금연하세요. 건강 증진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예방 접종. 예방 접종 왜 해요?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자, 2차 예방은 뭐냐? 이렇게 예방을 쭉 했는데 질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저희 아빠 아까 어떤 상태였어요? 220에 180 폭탄 직전까지 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자. 그래서 한 140에 90 정도 됐을 때 고혈압 고위험군이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기 검진. 그 다음에 빨리 검진해서 알았으면 빨리 치료하면 되겠죠?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이 2차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3차 예방은 이미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치료하면서 최대한 후유증은 남기지 말자. 만약에 후유증이 있다면 재활 치료를 통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은 조기 치료를 하는데 조기 치료 단계가 넘어갔어요. 이미 마비가 왔어요. 악화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서 마비가 더 심해지지 않게, 그리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이 마비를 최대한 풀 수 있게 재활 치료를 하죠. 운동을 해서 처음에는 휠체어에 겨우 앉아 있었던 본인이 퇴원하실 때는 걸어 나가죠. 지팡이 짚고. 이런 게 바로 3차. 그래서 재활. 후유증을 방지하거나 합병증, 후유증 방지, 재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내용만 가지고 그러면은 질병 예방 단계를 풀어볼게요. 1차 예방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예후를 좋게 하는 것이다. 이거 뭘까요? 2차 예방이죠. 자, 2차 예방은 폐암 환자로 하여금 금연을 하여 폐암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미 폐암 환자예요. 후유증 완화, 그러면 3차죠. 자, 2차 예방은 흡연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2차죠. 1차죠. 1차죠. 건강 증진. 아직 병에 안 걸렸어요. 1차 예방은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통해 비형 간염의 이환율을 억제하는 것이다. 맞죠? 자, 3차 예방은 암 선별 검사와 같이 증상 발현 초기의 임상 단계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는 2차.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냥 1차 예방 건강증진 예방접종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사실은 좀 쉽게 나온 거고요. 더 어렵게도 출제가 돼요. 더 어려운 좀 의학적인 내용들을 갖다 넣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거듭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출제 경향 보시면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최신 경향에 맞춰서 여러분들 학습하시게 될 거고 중점 내용들을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해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수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넣어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넣어드려야 하지만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될 내용들 있죠. 그거는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맞힐 수 있는데 그걸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막 여러 지문이 길고 어려운 내용들은 다 잘 푸는데 다음 중 제1군 1군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단답식 이런 거에서 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안 외우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특히 제가 이제 감염병 할 때 외우는 게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거 너무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도 또 이해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죠? 어때요? 이제 마음이 좀 뭔가 공부해서 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죠? 문제 풀어보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걸로 다 맞췄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공중보건 개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요. 제가 오늘 자료들을 좀 드렸는데 사실 공중보건 개론을 좀 이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 약간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출간 예정 중인 제 교재의 내용들로 좀 대치를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본인이 이해하기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공중보건학의 주요 개념부터 볼게요. 공중보건학이라는 수업을 들으셨던 분, 학부 때라던가 들어보신 분. 자, 그럼 공중보건의 우리 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알고 계세요? 뭐예요? 절대 외우지 못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안 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출제돼요. 가장 잘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윈슬로우 교수예요. 윈슬로우 교수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미국 예일대 교수인 윈슬로우 박사가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질병을 예방하고 1번, 수명을 연장시키고 2번,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3번이죠.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바로 공중보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하는 뭐냐? 기술이며 과학이다. 그래서 이 기술과 과학은 결국 보건행정으로 넘어가죠. 보건행정의 특성은 뭐냐? 기술과 과학. 기술성, 과학성이 있는 행정이다. 일반 행정과 다르게. 왜냐? 사람의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며 과학이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역사회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리고 건강 증진, 효율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동 노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공동 노력이 뭐냐? 밑에 체크 포인트에 5가지 내용이 있죠. 환경 위생 관리, 전염병 관리, 그리고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 교육,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 간호 사업의 체계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며 기술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3가지와 5가지 5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이 3가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 5가지의 노력, 3가지의 추구 목적을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주 출제돼요. 자,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라는 거 결국 건강 증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 단어가 달라지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죠.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우리 5가지 노력에서 환경 위생 관리, 그리고 전염병 관리, 그 다음에 보건 교육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중 위생, 그리고 환경 위생 관리, 그 환경 위생 관리가 있고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 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공중 위생에 관한 보건 교육. 그러면 다른 내용이 되죠, 아예. 그렇죠. 아예 다른 내용이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의미가 되는 거는 걸러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답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질병 조기 발견,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 간호 사업 체계화. 의료와 간호 사업 체계화예요. 그래서 그 의료 간호 사업 체계인데 그냥 간호를 체계화한다던가 이거랑은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간호 사업. 의료와 간호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해지는 어떤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체계화, 그리고 사회제도 개선이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는 이런 것들을 개선시킴으로써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건강과 장수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 정의는 가장 기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영국 수상이 또 정의를 했죠. 국민 행복과 국력을 꾀함에 있어 공중보건에 대한 염려가 정치가의 첫 번째 의무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라기보다는 공중보건을 봐야 할 정치가의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어때요?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라는 이름, NSH라고 여러분들이 NHS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 국민 다 무상의료죠. 무상의료예요.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고요. 거기는 의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무상의료예요. 국가가, 정치가가 국민의 건강, 국민의 보건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3번에 WHO의 공중보건 정의, 세계보건기구인 WHO죠. WHO는 1948년도에 창설이 됐죠. 뒤에서 다시 공부하실 거고요. 1948년에 발족한 이후에 제25차 회의에서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자, 읽어보면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개인 위생의 원리에 기초를 둔 위생교육,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 업무 조직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기구 발전을 겨냥하고 행하며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1번 질병을 예방하고 2번 생명을 연장하며 3번 건강과 인간적 능률의 증진을 꾀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어때요? 윈슬로우 교수가 정의한 거랑 똑같아요. 약간 말을 살짝씩 바꾸고 앞뒤 문맥을 바꿨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를 기초를 두고 이렇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중보건을 정의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5가지 노력이 여기도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예방, 개인위생과 관련된 위생교육, 그리고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업무의 조직화, 그리고 사회기구의 발전이라는 거 5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건강 증진을 꾀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정의 간간히 읽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사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 내가 이렇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굳이 막 달달달달 공부하지 않아도. 그래서 수업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흐름으로 쭉 가시면서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 때 외워야 될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고요. 자, 뒷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 목표와 활동이라는 게 나오죠. 공중보건의 직능을 추진하는 주체, 공중보건 사업의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 그리고 조직화된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보건을 주체한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요 목표가 바로 질병 예방 그리고 환경 개선이죠. 환경을 위생적으로 해서 결국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리고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건강에는 정신적, 신체적인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공중보건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단독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냥 이 사업 할 거야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개념. 그래서 사회의 협력을 얻어 조직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죠. 자, 공중보건학 유사 영역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초 분야 보시면 식품위생, 환경위생, 영양, 역학, 정신, 인구, 보건통계, 행정, 사회복지, 보건교육, 전염병 관리, 기생충 질환 관리. 그렇죠. 여러분들 과목 이 챕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임상 분야에서도 모자 보건, 학교 보건, 성인, 노인, 가족계획, 보건 간호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응용 분야의 공해관리, 환경이죠. 그리고 산업보건, 도시보건 등이 포함이 된다.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유사 개념에서 이제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을 비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같이 비교하시면 우리 예방의학도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임상의학이라는 거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은 질병의 흐름이 어땠어요? 전염병 위주의 질병이었죠. 전염병 위주의 질병이었고 어때요?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래서 질병 자체가 전염병 위주의 질병이었고요. 지금은 어때요? 비전염병.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홍역이나 수두 유행해서 막 이렇게 학교 잠시 쉬고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아, 많이 없어졌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이가 좀 되셨나 봐요. 그쵸? 자, 요즘은 잘 없어요. 왜냐? 예방접종을 많이 하니까. 과거에는 물론 여러분들보다 또 제가 어렸을 때 또 많이 더 그랬겠죠? 저도 제 기억에 수두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가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쉽게 유행했어요. 전염병 위주의 전염병이 유행을 했다라면 지금은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별로 없죠. 대신 비전염병, 그래서 만성질환이 주로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치료 위주의 의료예요. 그렇죠. 보건 자체가 치료 위주였어요. 근데 비전염병,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점점 의학이 예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에서 임상의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을 보시면 치료예요. 개인 치료, 환자를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대상 자체가 환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환자한테 내가 보호자인데 저까지 같이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냥 환자 치료에 포커스를 두죠. 내용 자체가 질병에 걸린 원인이 뭔지 검사하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거. 그래서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라면은 공중보건학은 목적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공중보건학의 그 앞에서 정의를 쭉 봤을 때 뭘 했어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공중보건의.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 지역사회 집단이에요. 다음 중 공중보건의 대상은 1번 환자, 2번 가족, 3번 회사, 어느 단체, 5번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지역사회 집단이에요.
여러분 보건소에서 보통 그러니까 공중보건 사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금연 사업 혹은 뭐 절주 사업, 비만 관리 사업 이런 거 하죠. 금연 사업을 개인한테 가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 집단을 전체로 이렇게 공중보건의 대상은 지역사회 집단. 그래서 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가 바로 지역사회 집단이에요. 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집단이 되겠고요. 이 공중보건학의 대상 혹은 최소 단위라는 식으로 문제가 과거에 좀 출제가 됐었어요. 대상이 누군지, 지역사회 집단이다. 여기서 우리 살짝 하나만 같이 보면은 건강증진의 대상은 누굴까요? 건강증진의, 그 과거에는 사실 공중보건의 대상을 물어봤는데 요즘은 건강증진의 최소 단위, 대상의 최소 단위 누굴까요? 애매하죠. 환자? 자, 1번 환자, 2번 건강한 개인, 3번 지역사회 집단 누굴까요? 제가 지역사회 집단이면은 안 물어봤겠죠? 2번이에요. 건강증진 누가 해야 돼요? 아프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환자가 아니라 건강증진의 대상은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 건강증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자,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 보시면 공중보건은 사회적 요인 제거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자, 예방의학이 있는데 그러면은 임상의학도 아니고 공중보건도 아니고 예방의학이라는 거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방의학은 대상이 그 목적이 뭘까요? 예방의학은 뭘 추구할까요? 앞에 예방이 있어요. 의학인데 예방.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가고 있고요. 치료에서 예방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상의학에서도 이 예방의 중요성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예방의학이 바로 공중보건과 거의 맞물리는데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공중보건과 가장 비슷한 의학이 예방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보건대학의 교수님들이, 보건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예방의학을 전공하신 의사들이 많아요. 그만큼 공중보건과 연계가 되고요. 그 말은 목적이 공중보건이랑 똑같아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중보건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의학이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누구예요? 개인이랑 가족이에요. 여기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예방의학은 그 개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수명 연장을 추구를 한다.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을 추구를 한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 건설의학, 지역사회의학, 사회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출제가 되는 내용도 아니고 이렇게 비중이 높은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치료의학과 지역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이라는 건 거의 공중보건학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의학,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임상의학과 공중보건학을 비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의학은 개인의 건강 회복에 중점을 둔다라면 지역사회의학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치료의학, 개인이 대상이다. 지역사회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치료는 관심이 주로 환자에게 있죠. 건강한 사람에겐 별로 관심 없어요. 치료해야 되니까. 지역사회의학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들 쭉 보시고 밑에 효율과 효과면을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칸이죠. 치료의학은 효과에 관심이 있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치료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막 굴지병에 걸렸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지만 엄청난 비싼 의료비를 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차를 팔고 돈을 빌려서
치료를 받아요. 낫기만 한다면 해주세요. 그게 바로 치료죠. 그래서 효율보다는 효과예요. 얼만큼을 들이더라도 나아야 된다라는 거. 지역사회,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도 그렇고요. 지역사회 의학도 그렇고 효율에 관심이 있어요.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적은 효과를 내는 거는 그 사업 활동에 별로 크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그 아웃풋, 결과가 좀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이에요. 우리 예방접종만 하면은 예방접종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을 쭉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 전염병이 예방이 되니까 그로 인한 효율적인 부분들을 따지면 엄청나겠죠. 예전에 과거 중세로 가면은 뭐 페스트, 콜레라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제 그 중세 시대는 페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방접종만으로도 그런 걸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밑에 앱톤과 시머의 그 공중보건 4단계 보시면은 공중보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산업보건 시기. 산업보건,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면 자기 잘못이고요. 자기가 알아서 치료해야 되지 국가가 그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산업보건 시기에 와서 공중보건이 대두가 되었냐? 왜 그랬을까요? 국가가 막 갑자기 정치인들의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지켜야 돼. 막 이런 걸까요?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산업화니까 너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서 있다 보니까 어때요? 환경이 안 좋아져요. 환경 위생이 안 좋다 보니까 병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손이 자꾸 부족해져요. 이러면 우리 산업화에 지장이 생기는데 뭐가 문제지? 조사를 해봤더니 환경이 문제더라. 뭐가 문제더라. 그런 것들을 개선하자 하면서 먼저 공중보건이 짝트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국가가 이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개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보건 시기, 산업화 도시화로 보건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공중보건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개인 위생, 예방접종이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개인 위생 시기, 그로 인해서 치료의학의 전성기를 맞다가 이젠 어때요? 치료할 거는 대충 전염병이라던가 급성 감염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되는데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새롭게 대두된 게 신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에요.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신공중보건은 그래서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보건의료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활 행태, 생활 습관, 그리고 행동 요인이라던가 환경, 그리고 생체적인 요인은 유전적인 걸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바로 신공중보건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신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